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12월 말 어느 날 이란 수도 테헤란의 기업주들은 마침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들은 대대적인 점포 폐쇄를 단행했고 파업을 시작했으며 이란 정치판을 뒤흔드는 연쇄 시위를 점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 저항의 성격이었지만 불만의 파도는 전국으로 번져 거센 폭풍처럼 2주 넘게 이어졌고 아직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불의가 쌓일수록 폭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 사실 예고는 늘 있었고 다만 권력만 못 본 척 했을 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벌이는 부당한 전쟁이 매일같이 세계의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거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뉴스는 바뀌어도 고통의 방식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전문가들은 이제 이것이 단순한 시위가 아니라 테헤란이 맞닥뜨린 가장 심각한 정치적 지진이라고 평가합니다. 마흐사 아미니의 죽음 이후 벌어졌던 폭동이나 이스라엘과의 열이틀 전쟁보다도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란 정권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통제력을 실제로 상실할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정보 보고들에 따르면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오랫동안 이슬람 공화국의 대체 불가능한 기둥으로 여겨져 왔지만 현재 국외로의 이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통치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런 평가가 서방 관측통들만의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도 순방 중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이란 정권의 마지막 날과 마지막 주를 목격하고 있다고요. 평소 발언에 신중한 인물이 내놓은 드문 강경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만으로는 폭력으로 생존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핵심 변수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애국자들에게 불길한 메시지를 던지며 세계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계속 시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의 기관들을 접수하라. 그리고 살인자와 폭군들의 이름을 기록하라. 그들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지원이 오고 있다. 이 발언은 이란 지도부의 경고종처럼 울렸습니다. 워싱턴이 개입한다면 힘의 저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라는 무대는 늘 그렇습니다. 누군가 지원이 온다고 말하면 누군가는 계산기가 켜졌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명분이란 단어가 매일 희미해지는 것처럼 이곳에서도 말이 칼날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봉기에 대한 지원 의사를 내비쳤지만 전 세계 여론이 묻는 핵심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실제로 어떤 형태를 잴 것인가? 워싱턴 앞에는 최소 위험의 제한적 조치부터 큰 위험을 감수하되 최대 보상을 노리는 대규모 군사행동까지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테헤란의 이슬람 정권이 완전히 붕괴하는 시나리오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미국의 행동 계획과 관련해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외교적 해법을 우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잠시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논란이 된 핵 프로그램을 두고 이란이 먼저 협상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부통령 J.D. 벤스를 중심으로 한 고위 인사들이 군사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전에 외교적 출구를 먼저 찾으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의 유화 신호에 테헤란도 반응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협상이 공정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는 조건 아래 논의할 준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중동 담당 미국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 사이의 연락 채널도 계속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빠른 외교 타결에 대한 기대는 곧 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촉구한 같은 연설에서 테헤란이 시위 진압을 멈출 때까지는 최소한 당분간 이란과의 모든 협상 노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거리의 폭력은 넘을 수 없는 붉은 선이 됐습니다. 보수 라디오 진행자 휴익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란 정권이 시민을 계속 까탈해 간다면 워싱턴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란의 거리에서 피가 흐르는 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 트럼프에게 이것은 외교적 대립을 넘어 국제적 양심을 둘러싼 싸움이었습니다. 다만 국제적 양심이라는 것이 늘 일정하게 작동했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애초에 이런 모습으로 길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양심은 가끔 피로감이라는 이름으로 휴가를 떠나버리니까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에서 불과 사흘도 채 안 돼 물러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 규모에서 나옵니다. 테헤란이 광범위한 인터넷 봉쇄를 단행했음에도 내부 영상은 세계로 흘러나왔습니다. 대도시 곳곳에 길게 늘어선 시신 가방 행렬이었습니다. AP의 보수적 추정에 따르면 사망자는 최소 25,571명입니다. 반면 CBS는 집계 시점과 출처에 따라 12,000명에서 2만 명 사이로 더 낮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심각성을 가늠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10주 동안 연속 공습을 이어간 끝에 가자에서 하마스가 통제하는 보건당국이 확인한 사망자가 약 2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란의 숫자가 사실이라면 테헤란 정권은 불과 며칠 만에 그에 준하는 피해를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진압의 강도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여줍니다. 숫자만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방식이 더 잔인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장 목격자들은 이란 보안 당국이 자동화기로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발포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동경찰이 아니라 중화기로 무장한 전문 무장부대가 민간인을 향해 총격을 퍼붓는 장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테헤란 당국이 소요의 주모자로 간주되는 이들을 공개적으로 사형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점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26살 인물 FN 소타니라는 이름도 언급됩니다. 한 목격자는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전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쏘아댔다. 이 한 문장은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잔혹함을 그대로 비춥니다. 가장 낮은 사망 추정치만 보더라도 이것은 최근 10년대 들어 가장 피비린내 나는 민간인 탄압 중 하나입니다. 미얀마나 2019년 수단의 강경 진압과 비견될 정도입니다. 더 높은 숫자가 확인된다면 세계는 국가가 수행하는 대규모 학살을 목격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선을 그었습니다. 민간인의 피는 넘을 수 없는 한계선이라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민간인 희생이 전쟁의 부수적 피해라는 말로 포장되는 장면을 이미 너무 많이 본 세계라서 이 선이 더 늦기 전에 그어졌어야 했다는 냉소도 따라붙습니다. 외교가 무너진 뒤 백악관은 곧장 두 번째 옵션인 경제 압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트럼프는 주초 언론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란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국가든 미국과의 모든 무역 거래에 25% 관세를 맞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 적용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이 경고의 직접 표적이 중국임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테헤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은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방적 제재에 반대하며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정치적으로도 이란을 지지하며 중동의 이 국가가 어려운 시기를 넘어 안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징적 발언 뒤에 이어진 실제 행동은 매우 신중했습니다. 중국과 테헤란이 BRICS 조율 아래 남아프리카에서 다자 해군 훈련을 함께한 적은 있어도 중국은 이란의 어떤 형태의 안보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베이징을 설득해 지원 확대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 여론은 테헤란의 호소에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이는 중국 지도부의 와스더빅한 주저함을 비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소식통은
중국이 지원에 나서지 않는 핵심 이유로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대기업들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제재를 맞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꼽았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이란뿐 아니라 테헤란의 전략 파트너들까지 흔들어 놓았고 그들에게 미국 시장과 붕괴 직전으로 보이는 국가와의 관계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관세 전략은 트럼프 행정부에 시간을 벌어주며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피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시간은 늘 가장 비싼 자원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 시간을 끄는 쪽이 종종 사람의 목숨까지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이 양보를 거부하고 상황이 더 통제불능으로 치닫자 펜타곤은 군사 옵션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군과 지역 분석가들의 여러 발언을 종합하면 미국 전략가들은 선별적 공습의 여러 시나리오를 트럼프에게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내용은 기밀이지만 중동에서의 미국 선례와 이란의 핵심 군사 목표를 고려하면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핵시설,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휘 중추, 그리고 통신 인프라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권의 저항 능력과 군중 통제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입니다. 미국이 이란 개입을 계산할 때 논의되는 전략 중 하나는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식 생포 작전보다 군사적으로는 제거가 더 쉬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란은 친미 국가들의 국경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현지에서 체포 임무를 수행할 특수부대를 투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메네이를 암살하는 시나리오는 엄청난 전략, 정치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그것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미-이란 관계에서 가장 큰 수준의 확전이 될 수 있고 테헤란의 격렬한 군사 반발을 부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고 지도자가 제거되더라도 권력기구가 곧장 붕괴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란 체제는 승계 계획과 대체 임무를 준비해 권력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부가 테헤란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하메네이를 겨냥한 공격이 대규모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위험을 뜻합니다. 특히 그 지역이 민간인이나 시위대로 밀집해 있고 미국이 보호하겠다고 말해온 대상이 그곳에 있다면 작전은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간 선택과 타격 수단의 정교함은 가장 가티난 전략 문제로 떠오릅니다. 따라서 최고 지도부를 직접 겨냥하기가 시기상 어렵다면 두 번째 선택지는 이란 내 치안 안보기구, 즉 시위 탄압에 직접 관여하는 조직을 표적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국제 정치적으로는 확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면서도 테헤란 정권의 진압 능력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전직 미 국방부 인사들이 이 관점을 지지해왔고 실제로도 진지하게 검토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잠재 목표 목록에서 특히 주목받는 조직이 바시지입니다. 바시지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산하의 준군사 조직으로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지만 시위 진압의 전면에 서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영향력 있는 군인사 모하마드 기바부 장군은 이 조직을 이슬람 공화국 질서 수호의 최전선이라고 칭송한 바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군사행동을 결정한다면 바시지의 병영, 지휘센터, 훈련시설은 이상적인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외곽에 위치해 식별이 쉽고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도 정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타격은 탄압기구의 사기를 꺾고 국내 통제력을 흔들며 시위 흐름을 고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가들은 경고합니다. 그 대가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요. 라디오 프리 유럽에 대한 일부 분석에서는 외부 군사 개입이 오히려 테헤란 정권에 민족주의의 불씨를 제공해 내부 여론을 결집시키고 시위의 정당성을 흐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더 나아가 흔들리던 안보 조직이 외세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정권 편으로 완전히 돌아설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 균열을 활용하려던 기대는 무력화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외부 위협의 프레임은 내부 결속을 만드는데 가장 손쉬운 연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봐왔습니다. 전쟁은 때로 정권의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바시지 외에도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늘 올라있는 또 다른 전략 목표는 핵시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해 세 곳의 핵심 지점을 함께 공습한 적이 있지만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는 모두 완전히 복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설명은 텔아비브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 프로그램을 자국 생존에 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의 새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테헤란이 탄도미사일 역량을 은밀히 복원하고 확장하는데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이 더 뚜렷해지는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직접 대규모 공습 계획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군사 핵 인프라의 핵심을 겨냥하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또 경고합니다. 핵시설 타격이 무기 개발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민간인 탄압기구를 직접 마비시키지는 못하며 오히려 정권 선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택지로 이란의 석유 인프라를 타격하는 방안이 떠오릅니다. 석유는 경제의 혈맥이자 탄압 시스템과 중동 전역의 친일한 대리 세력을 먹여 살리는 재정 원천입니다. 현재 이란은 하루 약 2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출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흘러갑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마이클 루비는 군 기지보다 훨씬 쉽게 타격될 수 있는 목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컨대 이란 수출 너프트의 약 90%를 처리하는 카르그 섬의 수출 터미널 또는 아바단과 이스파한의 전략적 정유시설 같은 곳입니다. 이런 시설이 타격을 받으면 외화 수입이 마르고 국내 치안 조직과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친일한 무장 세력에 대한 지원 능력도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지도 위험이 큽니다. 테헤란은 석유가 공격받으면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해 왔습니다. 호르무즈는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해상 목줄입니다. 봉쇄가 현실화되면 에너지 시장은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유가는 며칠 만에 2배로 치솟을 수도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카타르는 이 우려를 워싱턴에 긴급히 전달하며 호르무즈의 어떤 차질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경제에 직접 충격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펜타곤 전략가들은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체제의 뿌리를 약화시키는 최적의 압박이 돈줄이라고 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전쟁 비용을 감당하는 재정의 혈맥이 결국 전장의 지속성을 좌우해왔듯 여기에서도 숫자는 총알만큼이나 위력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질문은 미국이 이란의 어디를 칠 것인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 타격이 발생하면 테헤란은 어떻게 보복할 것인가? 워싱턴의 톤이 강경해지는 가운데 이란 국방위원회는 공식 성명을 내어 국가 이익 침해, 내정 간섭, 안정 위협은 반드시 상응하고 표적화된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성명은 즉각 보복과 높은 억지력을 강조해온 이란의 군사 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케냐 주재이란 대사 알리골로 박사도 아프리카 언론 인터뷰에서 유사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분석가들을 놀라게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란이 처음으로 명확한 위협이 확인되면 선제적으로도 타격할 수 있다고 공개 선언한 것입니다. 더 이상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위협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면 먼저 발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허세일까요? 아니면 실제 신호일까요? 가디언의 국방안보 편집자 덴사바그에 따르면 이란군은 열이틀 전쟁 이후 큰 손실을 입었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사대는 산속 깊이 숨겨져 있고 탄약 사양도 보충 중이라고 합니다. 추정치로 이란은 현재 약 2,000기의 중량급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로 발사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이라크, 카타르, UAE 등에 흩어진 미군 기지, 심지어 이스라엘까지도 사거리 안에 들어갑니다. 워싱턴이 이런 수치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일부 소식통은 트럼프가 백악관 비공개 회의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고 전합니다. 한 번의 공격이 통제 불가능한 연쇄 반응을 촉발할 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군사 옵션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사이버전과 심리전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펜타곤은 이란의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거나 은밀한 정보 작전으로 병사와 민심을 흔드는 비전통 작전 계획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차 없는 폭탄이 항상 가장 강한 단합이 아닌 시대입니다. 5세대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때로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만큼이나 정보전이 때로는 포탄보다 더 길고 더 깊게 사람을 갉아먹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사이버 공격은 지상군 없이도 상대 시스템에 타격을 주는 선택지로 여겨집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전력망을 교란하거나 레이더를 무력화하는 디지털 전술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란에서 같은 방식이 극도로 어렵고 효과도 확실치 않다고 경고합니다.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 전 국장 키어런 마틴은 시스템을 파괴하기보다는 이란에서 인터넷을 복구해주는 방식이 이론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테헤란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연결을 거의 전면적으로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터넷을 다시 열어주는 개입도 정예팀에게조차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인정했습니다. 현실은 더 냉혹합니다. 이란은 정보 봉쇄를 전략적으로 사용해 인터넷 트래픽의 약 90%를 사라지게 만들었고 시위대가 연락과 조직에 사용하던 위성 서비스 스타링크까지 차단했습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인터넷 봉쇄를 시위 대응에 활용한 전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연결을 며칠간 끊어 불안정을 누르고 통제력을 회복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시위의 정보 혈맥입니다. 단지 연락수단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창구이자 이란 시민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내는 통로입니다. 연결이 끊기면 세계도 국내 가족들도 실제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 폭력은 더 쉽게, 더 깊게 번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반복되는 참상이 영상 한 장으로 겨우 세상에 닿듯 여기에서도 연결은 생명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은 군사 목표나 장기 전략을 넘어 더 큰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공격하든 하지 않든 이란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가? 테헤란 정권은 시위 물결을 통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노골적인 무력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단까지 총동원했습니다. 낮게 비행하는 무인기로 감시하고 교란 장비로 통신을 깨고 반응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선전기구를 가동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을 끊어 시위대를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이 탄압은 잔혹함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권이 느끼는 와스다빅한 공포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과거 시위에서 배웠고 이번에는 끝까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끝까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민간인의 삶을 갈아넣는지 이미 봐온 세계라서 이 단어가 더 서늘하게 들립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개입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인터넷이 복구되고 정보 통제 기구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정권에게는 외세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지킨다는 명분을 제공해 탄압을 더 강화하는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란 시민들은 계속 살해와 체포와 고문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채텀하우스의 한 전문가는 상징적 단발 타격은 권력 시스템을 무너뜨리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국기 아래 결집 효과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족주의가 자극되면 정권은 결속을 얻고 가장 먼저 보복을 당하는 것은 거리의 시위대가 됩니다. 더 나아가 만약 타격이 성공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붕괴하더라도 권력 공백은 장기 내전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가장 큰 피해자는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만약 트럼프가 강경 경고를 수차례 던져놓고 조용히 물러선다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권은 다시는 도전하지 말라는 본보기를 만들기 위해 더 잔혹한 총력 탄압을 실행할 것입니다. 역사에는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1991년 이라크에서 조지 부시는 이라크 국민에게 봉기를 촉구했지만 사담 후세인의 반격과 학살이 벌어질 때 침묵했고 몇 주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국제정치의 냉혹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말은 많았지만 행동은 계산기 위에서 흔들렸고 그 사이 사람들은 계속 죽었습니다. 이제 이란 시민들은 다시 한번 전략을 계산하는 강대국과 권력을 지키려 절박해진 체제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다가올 결정이 이 비극을 파국으로 바꿔버리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